안녕하십니까. 전산회계 2급 강의를 하게 될 최대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 직전에 전산회계 2급의 강의를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책을 처음부터 다 볼 수 없으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표시가 없는 게 있고 표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이 별표 노란색 하나는 10번 시험 중에 한 번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빨간색은 5번. 결국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확률이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회계 자료에 의한 당기 총 수익을 계산하래요. 총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보면은 자산 나왔고 비용 나왔는데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이렇게 빼주면 그게 순 플러스가 나오면 순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순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총 수익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총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순이익 아니냐. 그래서 총 수익을 구하는 방법 또는 틀이 이렇고 뭐 기말 자본을 구해라, 기초 자본을 구해라 그런 틀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출제 비율이 굉장히 높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건 뭐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은 영업사원을 급여 200만 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라는 거 이미 다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네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대변이고 부채가 증가하는 것도 대변이니까 나올 수가 없겠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자산의 증가 이거를 못 외우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없겠죠. 암기하실 때 반대쪽인 감소 부채의 증가 반대쪽엔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반대쪽엔 자본의 감소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오른쪽이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네요. 요거를 못 외우면서 시험을 바로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계정기입의 법칙도 출제가 자주 됩니다. 계정별 원장에 잔액 표시가 잘못된 거. 이것이 이제 자산인지 부채인지만 잘 알면 자산이면 차변에 계정이 잔액이 나오는 거고 부채면 오른쪽, 자본이면 오른쪽, 수익, 비용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맞고 차량 자산이니까 이쪽, 선수금 부채니까 이쪽, 선납세금 자산이니까 이쪽. 그런데 여기 선납세금이라는 명칭은 회계 2급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건데 해설은 써드렸는데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납세금은 회계 2급의 급수의 범위를 넘쳤으니까 설명은 써드렸지만 아실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험 도중에 범위를 넘치는 용어가 나오면 그걸 몰라도 나머지 중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정기입의 법칙도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전기하는 문제, 원장에다가 전기하는 형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보면 차변에 소모품 B, 대변에 미지급금 현금인데 이걸 계정에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해설을 보면서 할게요. 차변에 이걸 분개로 하면 차변에 소모품 B 100만 원, 대변에 현금을 조금 줬고 나머지가 미지급금이니까 그렇겠죠? 50에 50. 소모품비 계정이 차변에 있으니까 적으려면 이쪽에다 적는 거고 그런데 이때 상대방 이름을 적어주는데 상대방이 하나면 현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두 개니까 그걸 제좌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이다 이런 얘기고 미지급금에는 현금을 오른쪽에 있으니까 둘 다 오른쪽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상대방의 이름이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계정기입의 법칙도 뭐 회계 2급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상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거래의 종류. 이게 교환거래인지 손익거래인지 혼합거래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를 찾고 그리고 그것이 교환거래인 걸 찾으래요. 답은 컴퓨터를 사왔고 나중에 줬으니까 부채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게 자산 부채만 움직이는 거래니까 교환거래다 라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요거를 알아야 될 게 아니라 손익거래는 거래 요소의 어느 한쪽이 수익이나 비용의 발생만으로 결합된 관계. 그걸로 따지면 요거죠, 요거. 이자 비용 하나만 있다. 이게 손익거래. 그리고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은 있지만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 나머지 것들이 다 그러네. 그것 중에서 이제 아까 봤던 그 분계를 찾는 거겠죠. 혼합거래는 손익거래와 교환거래가 혼합돼서 결합된 거. 요거를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는 형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에 대한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네요. 회계상 현금은 통화, 그리고 통화 대형증권인 뭐 자기합수표, 우편안증서 이런 것들을 합친 거. 그래서 저기에 있는 자기합수표, 그 다음에 우편안증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당좌 차월도 뭐 회계 2급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차입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받으러 오면 매출 채권. 그래서 현금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예금에 관련된 문제. 다음 괄호에 들어갈 계정 과목. 상품을 사왔고 그래서 분계가 상품이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줬으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그래서 오른쪽이 당좌 예금. 그 다음에 상품을 공급했고 상품 매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통화 대형증권이죠. 그러니까 왼쪽이 현금. 이런 얘기.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통화 대형증권이니까 현금.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의 문제. 자주 나오지는 않겠죠? 10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의 뜻,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정형화된 상품으로서 단기적인 자금운용 목적으로 갖고 있으며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단기 금융상품,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도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나오고는 있다. 자,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단기 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표상 단기 투자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요거 나 잘 모르겠다. 일단 패스. 이것도 조금 수준이 높은데. 그 다음에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의 공정가치를 인식하며 매입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이걸 잘 몰라도 그래야 나머지는 맞을 거니까.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시고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맞네요. 그 내용 중에서 모르는 용어가 트여 나오면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써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회계 2급의 범위를 좀 넘치는 얘기네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다. 한 번만 봅시다.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자, 단기 매매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을 단기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해서 재무상태표에 통합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단기 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단기 예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까지를 다 묶어서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통합 표시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범위를 넘치네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을 계산하십시오.
자, 이 문제의 형태는 외상 매출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문제 잘 보니까 단기의 외상 매출액을 구하시래요. 그럼 외상 매출금의 기초가 있을 거고, 외상 매출금이 단기가 증가된 게 있을 거고, 단기에 돈 받아서 감소된 게 있을 거고, 그것이 기말 잔액이다. 요 틀을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기초에다가 지금 단기에 얼마를 팔았느냐, 요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단기의 외상 매출금 회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틀은 어느 자리를 물어보느냐의 차이만 있겠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초 외상 매출금에다가 단기 증가 더해서 단기 감소 뺀 게 기말 외상 매출금이다. 요 틀만 알고 계시면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여기를 물어보든 또는 기초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받으러 문제 봅시다. 약소금을 수취했을 때 회계 처리에 관한 아래의 설명에서 가로 안에 적절한 계정 과목.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회수 시 전액 약소금을 수취하면 차변이 뭐냐? 받으러움이겠죠. 수준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금 문제 봅시다. 유형자산을 내다 팔고 대금을 미회수했을 때 쓰는 일이 뭐야? 미수금이잖아.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일 때, 즉 상품이나 뭐 제품이 아닌 차를 팔았거나 비품을 팔았을 때 돈을 나중에 받는다. 그러면 미수금. 그런데 그게 상품을 팔았다. 나중에 받는다. 그럼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가지급금도 들어보셨죠?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계정 과목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게 뭐예요? 가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네요. 결산 과정에서 당초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과부족 100만 원의 원인이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로 처리했더래요. 잡손실로 처리하면 비용이 처리가 됐으니까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것이 원래 자산이었으니까 그것이 자산이 감소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회계 처리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연도 중에 현금 과부족으로 이렇게 처리했더래요. 잡손실로 처리했으려면 잡손실이 비용이니까 현금 과부족이 이쪽에 있어야 이 금액이 이렇게 빠져서 잡손실이겠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을 해서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 과부족이 이쪽에 있었을 거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이 회계 처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인데, 그로 인해서 어떤 재무상태표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비용이 발생했고 차이가 나서 자산 처리했던 것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손회계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손 처리하는 문제.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고 매출 채권이 파산이 돼서 회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대손 상각비가 얼마냐? 대손이 일어났으면 자기 충당금 있는 거 갖다 쓰고 부족하니까 대손 상각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될 금액. 대손이 일어나면 충당금을 갖다 쓰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니까 대손 처리하는 문제, 충당금 잔액을 물어보는 문제. 이걸 보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뭔가 문제 틀이 엄청 복잡한데,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냐? 잔액은 어떻게 설정하겠어요? 있는 거, 추계액을 설정을 해서, 즉, 기말 채권 잔액의 설정률을 곱해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뺀 나머지를 설정을 하잖아요. 결국은 남아있는 걸 설정하기 때문에, 기말 설정 대상 채권인 매출 채권에 얼마를 설정한다고 그랬어? 1%가 딱 남게 돼 있어. 왜냐하면 부족한 걸 끼워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충당금 잔액은 그냥 채권 잔액의 1%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취득원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모든 부대 원가를 더합니다. 그리고 빼는 것은 매입과 관련된 매입 할인, 애누리, 매입 환축 및 애누리,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 원가에서 뺍니다. 가산하지 않는 거, 하자가 있어서
상품을 반품한다. 이게 매입 환출이죠. 매입 환출은 여기 있죠. 환출 및 애누리에 포함된 내용이네요.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숫자 결정하는 방법, 수량 결정하는 방법,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습니다. 자, 틀린 거 찾으래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 자동차 대리점에서 갖고 있는 판매용 차량은 재고자산이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을 하는 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있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 유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단가 결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이 있고, 이건 단가 결정, 수량 결정은 실질재고조사, 계속기록법. 자, 이게 이제 원가 결정 방법이 단가 결정 방법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취득 원가에서 매입가뿐만 아니라 매입운임 등 부대비용 더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네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팔려 나간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된다가 아니라 나중에 구입한 게 먼저 팔려 나간다.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원가와 기말 재고를 결정하는 방법. 투자자산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이고, 기계장치 유형자산, 사무실에 사용하는 비품,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은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써서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 특징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와나,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했으면 재고자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유형자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원가 결정하는 방법, 항목이 아닌 거, 취득세, 등록세,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재 공과금은 원가에 더하고, 만약에 매입 할인 및 애누리가 있다면 얘는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설치비, 운송비 이런 것들도 다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제작원가에다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 상태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원가,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외부 운송비, 취급비, 설치비, 취득세, 등록세 다 더합니다. 그리고 매입할 때 할인이 있다면 얘도 재고자산처럼 흔한 표현을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회계 2급에서는 유형자산 취득하는데 만약 매입 할인 애누리가 있으면 얘도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후의 원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에 대한 문제,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건물의 증축 비용, 자본적, 피난시설, 자본적, 내부의 조명 교체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또 자주는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뭔가면 여기에 나왔던 지금 법인세법에 있는 얘기를 갖다 뜯어다 낸 거니까 개조를 하거나 본래 용도를 변경한 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냉난방 장치는 에어컨을 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냉난방 시스템. 그 다음에 피난시설 나왔고, 그 다음에 완전히 훼손돼서 쓸 수 없는 것을 복구했거나 개량 확장, 증설하는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뭐 페인트 칠하고 기와 교체하고 뭐 벨트 교체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다 수익적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평균법은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액법이라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정률법이라면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뭐 이런 식으로 30% 정도 출제되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 제거가 40% 정도 출제가 되네요. 얘는 실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유형자산인 승용차를 처분했는데 취득가액이 얼마냐 물어봐요. 뭐 처분 손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 구조상 취득가액이 얼마냐. 그러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뺀 게 이익 나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일 텐데 여기 보니까 이익 났잖아요. 그럼 지금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구조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알려줬어. 여기 알고 여기 알고 여기 아니까
요것이 얼마냐,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무형자산 보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조건인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지금 이제 물리적인 실체는 없고 식별이 가능하고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율을 갖고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어떤 건지를 골라내라는 문제. 소프트웨어가 무형자산이겠죠. 나머지는 유형자산, 유형자산, 여기는 매출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비유동자산,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모두 얼마인가? 미지급금은 부채, 예수금 부채, 선수금도 부채,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니까 이게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는 계정이다 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어디에 속하는 계정과목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채 쪽에 외상매입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적히는 거. 외상매입금이 원래 생길 때 대변에 생기는데 차변에 생기려면 외상대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매입금 현금.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외상매입금 현금. 이게 답이라는 얘기네요.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단기차입금.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거. 재고자산 제품, 유형자산 토지, 무형자산 특허권.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차변에 상품을 사갖고 돈을 나중에 줍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 당장 주면 현금, 보통예금에서 나갈 수도 있죠. 나중에 주겠다면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상거래인 상품을 사올 때 미지급금을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거.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할 때 쓰는 명칭입니다. 다음 예수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 그게 뭐예요? 예수금이죠. 보통 급여 지급할 때 차변에 급여 걷어놓는 돈,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보통예금 이렇게 나갔을 때 쓰는 게 예수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정과목 중 성격이 다른 거. 미수금, 자산, 선수금, 부채, 사량운반구, 자산. 그래서 선수금은 미리 받아놓은 돈,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 현금 등의 입금이 발생했으나 처리할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게 가수금. 그 반대는 가지급금. 비유동부채의 첫 번째 사채 보겠습니다. 흔히 나오는 거 아닌데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미지급금도 부채, 예수금도 부채, 선수금도 부채인데 얘는 다 유동부채고 사채. 거액의 장기자금을 끌어올 때 쓰는 사채. 명칭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선수금,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다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도 있던데 이게 계정과목이 생소해서 이게 비유동부채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 눌러가지고 비유동부채를 클릭하면 사채도 보일 거고 장기차입금도 보일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암기는 하셔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네요. 비유동부채의 항목을 찾아내라는 얘기. 이제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비유동부채인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돈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퇴직금에 대비해서 설정되는 준비액으로서 비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름은 들어놓으시고 나머지 뭐 미지급세금도 잘 쓰지 않는 명칭이고 유동성 장기부채는 보셨을 거고 선수금은 부채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비유동부채는 명칭만 물어보는 정도. 그것도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반대가 임차보증금이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인데 임대보증금은 내가 세를 주면서 받아놓은 돈이에요. 집주인이. 나중에 임차인에게 갚아줘야 돼. 그래서 얘도 부채에 해당합니다. 구축물은 유형자산, 개발비 무형자산, 단기금융상품은 당좌자산. 자본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만으로 당기의 추가 출자액을 구하래요.
자, 내용을 보면 기초에 자본금이 얼마 있었고, 단기에 돈 얼마 빼갖고, 단기에 추가 출자를 했고, 거기다가 단기에 서로 순이익이 생겼고, 그게 이제 기말 자본금입니다. 이 구조만 아시면 되겠죠. 내가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자본금, 빼나간 인출금, 추가로 출자한 금액, 그리고 순이익, 이게 기말이야. 그 틀에다 넣고 숫자 다 채워 넣어서 지금은 추가 출자액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똑같은 문제인데 인출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 개정, 매출 원가 구하는 문제부터 봅시다. 자주 나오죠? 거의 출제율 40%. 매출 원가 구하는 식을 모르실 리는 없겠지. 기초상품 재고, 단기상품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는 상품 매출 원가. 이런 틀이 자주 나온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여기 매출액은 매출 총이익, 여기 매출액 주어졌죠? 매출액 줬으니까 매출 원가, 기초상품 재고,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 단 여기서 요거 하나 매입할 때 자기가 매입한 금액에서 빼야 되는 이 매입 애누리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그리고 나서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 되겠다라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응용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네요. 기말 재고를 1,000원만큼 과대하게 계산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매출 원가를 구하는 구조가 기초제품 재고, 아니 기초상품 재고 단기 매입이잖아요. 마이너스 기말일 텐데 요 기말을 크게 했어요. 얘가 엄청 커져.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매출 원가가 작아지게 돼요. 얘가 커지니까. 그래서 매출 원가가 작아짐과 동시에 원가가 작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커지겠지. 그런 구조를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자주 나오네. 기말 재고가 작으면 원가가 커지는 거고 기말 재고가 커지면 원가는 작아져. 그러면 이제 원가가 작아지니까 이익은 커지겠죠.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매출은 동일하다고 보고 그런 응용하는 형태가 자주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손익을 물어보는 문제. 영업손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야 영업손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영업 외 수익 비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여기 급여, 광고선전비, 그 다음에 전력비, 수도광열비 이런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산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시산표 작성.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그 대칭 관계가 옳지 않은 것.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여기 뭐냐면 시산표의 차변에 나오는 금액과 대변에 나오는 금액이 뭐가 있느냐. 시산표를 보면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 오른쪽에 부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거든요. 순서 외울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렇게 안 돼 있는 걸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차변에 대여금, 자산, 미수금, 자산인데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임차 보증금이 자산이야. 그러니까 뒤집어졌네요. 얘가 답이 되겠다. 시산표 등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정리분계,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정리분계 누락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이걸 이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거고 이 문제들은 결산정리분계에서도 자주 나오잖아요. 꼭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자,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정리분계가 누락이 됐대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옳은 거. 선수이자에 대한 분계를 누락했다고 하면 그 분계를 이제 만들어내면 되는데 선수이자 이런 거죠. 내가 받았는데 받은 이자 중에 먼저 받은 이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수라고 하지. 그래서 그 받은 이자를 취소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자를 취소시키고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분계를 생각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느끼겠죠. 자, 이 분계를 알아내면 이제 쉽겠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수익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지. 그러니까 수익이 과대하게 계산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지. 그죠? 그러니까 부채가 과소하게 계산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답이다 라는 얘기네요. 이 문제가 회계 1급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관련된 문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어 있고 주석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문제.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가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묶으래요. 묶것이 아닌 거. 그러면 수입과 비용이겠지. 그리고 손익계산 항목. 나머지 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과 부채, 자본입니다. 자본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대한 문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인데 손익계산서인데 그 계정 과목. 비용이겠지. 이것들은 비용이 아닙니다. 미지급금의 성리를 갖는 부채입니다. 비용과 함께 기록하는 것 뿐이지 상대방 계정이 비용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는 문제들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아닌 것, 뭐 재고자산이 아닌 것, 뭐 이런 것들, 뭐 그건 뭐 이론이 없죠. 다 공부를 많이 하시면 내야 되는 문제. 한 30% 출제되네요. 영업권은 무형자산입니다. 나머지 다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하고요.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중에 무형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 순서도 가끔 물어봅니다. 유동성 배열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중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당좌자산, 여기 있다. 재고자산, 상품. 그 다음에 투자 없고, 유형, 여기 있다. 무형, 여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산회계 2급 파이널 특강 실무시험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시험의 전체 구조를 보면, 실무시험은 70점 100점이죠. 회사 등록, 문제 1번부터 3번까지가 기초정보관리인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거래처별 초기월, 그리고 전기분 재무제표 작성, 이 각각 6점씩 배열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가 나오든 다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이런 거 못 맞추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 이거. 그냥 표 비교해서 그냥 숫자 갈아 끼우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있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기말 제품은 어디에서 입력해야 된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해서 끌고 와야 된다. 요것만 암기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풀어보면 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뭐 거래처 등록해라, 계정과목 만들어라,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 찾아서 틀린 거 갈아 끼워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틀리면 합격하기 곤란합니다. 그냥 우리가 실기 말고 이론 문제를 100% 다 맞출 수도 없다고 보고 여기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 과정이 이제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론의 회계 처리를 잘 알면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 계정별로 하나씩만 정리하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은 일반전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뭐 전력비인데 송업분비로 잘못했다 면 갈아 끼우면 되고 수익적 지출인데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다 그러면 추선비를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로 막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여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산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장부를 조회해서 숫자 찾는 문제가 이렇게 대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기예금 문제 봅시다. 희정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에서 돈 나가요. 그럼 차변에 정기예금, 대변에 보통예금. 그다음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단기 운영 목적으로 발행을 한 주식, 단기 운행 목적으로 우리의 발행 주식을 사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 운영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득할 때 발생한 이 수수료는 자산의 원가에 붙이지 않고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이 생각이 나야 되겠지.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뭐 방법이 없지. 단기 매매 증권, 보통 예금에서 돈 나간다는 것은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고,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의 얘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제 단기 대여금이 생각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정리하려고 써놨으니까. 화성상사에 대여했던, 6개월 전에 대여했던 대여금이 현금으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즉시 당좌 예금에 넣었으니까 당좌 예금. 그리고 대여해줬던 단기 대여금이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빌려줬을 때 현금 단기 대여금 없어지고 돈 받는다. 그런데 이자까지 같이 받는다. 이자 수익. 그리고 이 채권이니까 거래처 건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음의 배서양도 외상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 갚습니다. 소망사무로부터 받아 있는 약소금을 떠넘겨줍니다. 이게 배서양도잖아. 받으름, 거래처 소망 걸어서 빼고.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강원이고 갖고 있는 어음의 거래처는 소망이고, 거래처 각각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취득에 대한 문제는 엄청 많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횟수예요.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재고자산 사고 파는 거니까 틀은 똑같겠죠. 상품 사왔어요. 차별 상품. 이제 결제수단이 뭐냐? 어음 발행했다 그럼 지급음, 현금 줬다 그럼 현금, 통장에서 나왔다 그럼 보통예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저거를 사오는데 계약금 먼저 준 적 있다. 그러면 뭐야? 먼저 줬던 선급금을 여기다 같이 빼면 되겠지.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사왔는데 받는 거.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갚습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 없어지고 돈이 다 나가면 되겠죠. 당좌 예금, 당좌 수표 발행한 당좌 예금의 감소. 당연히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런데 조기에 지급했다고 해서 2%를 할인받으니까 돈이 조금 나가잖아요. 좀 줄어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냐. 매입 팔고 할인받았다. 매입 할인. 이때 코드 번호, 뭘 사왔는데 상품을 사왔잖아. 옆에 상품이라고 관계가 붙어 있는 거. 또는 상품이 146번이거든요. 그곳에 두 번째 밑에 147번은 매입 환출 및 애놀이, 148번이 매입 할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매입하고 할인받으면 매입 할인. 반대가 뭐예요? 매출하고 할인해주면 매출 할인.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관련된 문제. 외상 매출금, 자, 영우상해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8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그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이 사라지는데 현금으로 들어오고 보통예금에 들어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틀이겠죠. 이런 것을 틀리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선급금, 상품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먼저 줘요. 돈 나갔죠?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선급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선급금이 생각이 나면 그냥 풀었겠지. 근데 안 되니까 이거 뭐라고 하라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 직전에 한번 들어놓으면 생각이 더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쭉 훑어보면 선급금 방금 들었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이 발견돼서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돈 나가고 가지급금 이렇게 했을 거야. 돈 나가고 가지급금. 그런데 원인이 밝혀졌어. 가지급금 끌어내리고 원인을 찾아 외상 매입금으로 판명됐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대손 발생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건 이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외상 매출금 260만 원이 전액 대손 처리됩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찾습니다. 충당금이 30이 있으니까 갖다 씁니다. 그리고 대손 상각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론에서도 봤던 문제고. 그 다음에 대손금을 회수하는 문제 아주 가끔 나오는데, 자, 대손 처리했는데 외상 매출금이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오니까 당좌예금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 그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번호 중요합니다. 여기 관계에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 있는 걸 회복시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자 자산 잘 나오지 않지만
이름 한번 들어놓읍시다.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했어요. 투자 부동산. 그리고 취득세도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즉 유형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 모두 다 자산의 원가에 더합니다. 그리고 돈은 현금 조금 줬고 나중에 줘요. 약소금 발행했습니다. 이걸 지급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거래는 상거래가 아닙니다. 지급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급금 아니에요. 상거래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거 많이 틀리시니까.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하는 문제. 토지 사왔습니다. 차변에 토지. 중요한 것은 토지 취득세도 토지의 원가에 더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돈 줍니다.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의 감소, 현금 줍니다. 토지.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또는 뭐 수익적 지출. 자, 피난시설 설치 공사했더래요. 이론에서도 나왔죠. 피난시설 설치, 뭐 엘리베이터 설치, 뭐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뭐야? 건물이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설치비가 아니고, 건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유형자산 처분 문제. 요걸 이제 회계 2급 하시는 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분계 순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저하고 수업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 차량이 취득가액 700에 감가상각 누계액 250 붙어 있는 것을 500에 대답합니다. 자, 분계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1번.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을 제거합니다. 됐죠? 2번. 그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반대쪽으로 제거합니다. 요 분계를 하면 이 차량의 장부가액이 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받는 내역을 씁니다. 돈 나중에 받기로 했죠? 미수금 또는 어음 받았어요? 그래도 미수금이야. 상거래 아니니까. 현금 받으면 현금. 하고 양쪽에 차대변의 숫자를 채웁니다. 자, 이쪽이 부족해요. 이쪽이 수익이지.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 이쪽이 부족해요.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런 순서대로 분개하시면 돼요. 취득 원가 제거, 반대쪽에 상각 누계액 제거. 상각 누계액이 없는 자산도 있죠. 토지 같은 거. 그럼 토지 빼고, 그 다음에 돈 받는 내역을 써. 단 조심하실 게 약소금 받았다고 여기를 받으럼이라고 하면 그건 떨어지겠죠. 약소금은 상거래일 때만 받으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을 채워요. 이쪽이 수익, 이쪽이 비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예요. 그게 객관식 문제가 됐건 실기가 됐건.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줍니다. 보통예금 나갔죠? 임차보증금. 상대방은 돈 받았죠? 얘는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문제. 잠깐만요. 자, 탐방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2천만 원이 이자 통장에서 보통 여기는 나갑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 다 갚아주네요. 단기 차입금 생겼을 때 돈 받고 부채였으니까 이쪽으로 빼고 이자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금 급여 지급할 때 미리 받아놓은 돈이죠. 자,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9만 원과 직원부담금 9만 원이 통장에서 나갑니다. 자, 직원부담금은 그게 국민연금이 됐건 건강보험료가 됐건 모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직원부담분이야.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국민연금도 있고 건강보험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그래서 직원부담분을 낼 때는 예수금이 사라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회사부담분은 친절하게 세금과 공과를 하라니까 세금과 공과 하시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직원부담분은 그것이 국민연금이 됐건 건강보험료가 됐건 모두 다 합쳐서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묶여 있으니까 직원부담분을 먼저 예수금에서 감소시키고 회사부담분은 물어보는 계정 과목인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되고 묶어서 돈 나가는 것을 모를 사람은 없겠고. 자, 가수금 돈 먼저 받는 거죠. 500만 원이 4월 1일에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현금 받고 가수금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현금 받고 가수금. 그것을 정리하겠대. 가수금 빼고 뭐로 판명이 됐냐? 외상대금을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 회수한 외상대금은 물건 판 것을 회수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비효동 부채. 기업 운용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2년짜리 상환 조건, 장기 차입금 기억하시면 되겠죠. 돈 받고 부채,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자본. 회계 2급에서만 출제되는 계정 과목이죠. 인출금.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갖다가 회사, 자기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회사 돈 갖고 있어요. 회사에 돈 나갔죠? 이때 스님이 자본의 차감 항목, 인출금, 계정 과목을 씁니다. 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돈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인출금. 그래서 연도 중에는 자본금 계정을 바로 쓰지 않고 인출금을 차변, 대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손익계산서 계정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는 게 상품 매출이겠죠. 상품 팔았으면 오른쪽에 상품 매출, 왼쪽에 돈 받은 내역만 잘 찾으면 되잖아요. 당좌 수표 받았어요. 차변에 당좌 예금. 6개월 만기 동전 발행 약소금. 그러면 받을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거래 명세서 보여주고 상품 매출하고 뭐라 그러지? 당좌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그 다음에 상거래니까 받으러. 이런 형태.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하고 돌려받는 매출 환입. 돌아오는. 그래서 상품 300만 원이 견본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매출 환입 및 애누리로 처리하래요. 팔았을 때 외상이니까 상품 매출,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상품 매출이 바로 아래 붙어 있는 거. 401번이 상품 매출이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402번의 상품 매출 환입 및 애누리를 사용합니다. 그 옆에 관계도 상품이라고 매출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급여 문제도 가끔 나오네요. 뭐겠어요? 차변의 급여, 대변에 걷어놓는 돈, 요 공제 금액은 예수금이란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식사비 뭐라고 합니까? 복리후생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카드 영수증 보여줬네요. 20만원 복리후생비.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미지급금. 그리고 카드사 걸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영업사원 출장경비가 카드로 사용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대변에 카드잖아요. 미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비교통비, 미지급금, 카드사. 이름만 한 번씩 다 새기는 겁니다. 거래처에 사용할 KF94 마스크를 거래처가 쓸 거를 사왔어요. 접대비지. 그리고 현금이니까 차변은 현금이겠죠? 대변은 현금이겠죠? 차변은 접대비고.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 등급 우편 비용은 통신비.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공과금, 세금과 공과. 돈은 카드로, 미지급금, 카드사. 그 다음에 건물의 유리창을 교체했는데 수리비래요. 수리비 정도 여기 금액 가지고 자본적 지출이라고 우길 수는 없겠지. 그럼 차변의 수선비, 카드 결제했지. 미지급금, 카드사. 이렇게 금액 확인하시고 미지급금.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에 기름 넣습니다. 차량 유지비, 대금은 현금, 대변의 현금, 차량 유지비 800번대입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가 가끔 나오네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다 팔 때 발생하는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운반비가 맞습니다. 상품 운송 비용이 현금으로 나갔어요. 영수증 봅니다. 영수증 25,000원짜리 차변에 운반비, 대변에 현금.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위해서 쓴 돈, 학원 수강료, 차변에 교육훈련비, 통장, 보통예금. 그 다음에 명함을 디자인 명함에서 인쇄 제작합니다. 대금 현금 줬고요. 이런 거 보고 도서 인쇄비라고 합니다. 명함 인쇄. 현금이니까 대변은 현금일 거고 차변은 도서 인쇄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친절하게 소모품비로 처리할 거. 영업부 사무실에도 화분을 샀습니다. 63,000원짜리 카드. 소모품비 미지급금 하시면 되겠죠. 현금하고 섞여 있네. 카드, 거래처 걸고. 수수료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현금, 대변의 현금, 차변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영수증 보고 350.
그 다음에 광고 전단지 제작, 광고 선전비, 발행했다고 지급하면 떨어져요.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상거래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가끔은 아니라 엄청 자주 안 보이는 건데, 사무실에 관리비가 나왔대요. 보통예금에서. 예? 찾아보면 건물 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걸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지 않겠지? 가장 적당한 이름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란 얘기예요. 건물 관리비도 있구나. 그 다음에 특이한 거, 빚을 면제받았다. 미지급금 125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당좌 수표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 맞죠? 근데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이때 쓰는 이름이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이 있습니다. 들어놓으시고, 채무 면제 이익. 아주 잘 안 나오니까 이런 이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들어놓으시란 얘기야.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알겠지? 기부했대요.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결산정리분기에서 나온 문제들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다 그냥 분산해서 이번에 이게 나오면 저번에 하면 저게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말상품 재고가 700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분기에는 차변에 자, 기말 재고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머지를 모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할 텐데 그 금액을 어떻게 찾느냐? 시산표를 열어서 시산표 차변에 있는 금액이 기초상품 재고와 단기상품 매입액의 합계야. 판매 가능 상품이야. 그 금액을 본인이 확인했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그리고 기말이 700 남았대잖아. 그걸 뺀 나머지가 다 팔려 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요 숫자를 본인이 계산해서 결대 결차로 합니다. 요거만 봐두시면 되겠고. 요건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숫자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분계가 상품을 건드리는 분계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 걸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시산표에 상품의 잔액이 딱 700이 남아있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인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의 그 자산의 바로 다음 번호. 비품이죠. 비품이 212번이니까 코드 조심하시면 돼.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래요. 이렇게 이제 이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과액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계산한 다음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하는 문제. 충당금은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대요. 보충법으로. 그럼 분계는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충당금인데 자기 거를 찾습니다. 이것도 시산표에 12월 31일을 열어서 저쪽 왼쪽에 있는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찾고 왼쪽에 있는 바드럼의 잔액을 찾습니다. 거기다 각각 1%를 곱한 다음에 오른쪽에 그것들의 충당금 잔액을 찾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숫자를 계산해서 분기할 때는 충당금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더하기 싫으니까. 외상매출금의 충당금, 외상매출금 108번이니까 바로 아래 110번이 바드럼이니까 바로 아래 해서 나머지가 대손상각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채점은 어떻게 매느냐. 시산표를 열어보면 외상매출금의 잔액에 352130에 1%를 부족한 걸 끼워줬으니까 딱 여기에 3521,300 이렇게 있으면 답이 되는 거예요. 바드럼도 622000 이렇게 있으면 잔액이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1%를 부족한 걸 끼워줬으니까 1%가 딱 맞아 있어야 정답 처리가 된다. 이것도 사람마다 답이 달라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는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주당 25,000원에 샀는데 이것이 얼마가 됐냐면 30,000원이 됐죠. 500원, 5,000원씩 튀었네요. 5,000원씩 튀었는데 몇 주 갖고 있냐? 100주. 그러니까 50만 원이 튀었어.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을 50만 원 올립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그 중에 딱 두 문제만 보도록 합시다. 사무실의 임대료예요. 내가 집주인인가 봐. 임대료 600만 원인데 이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임대하고 빌려줍니다. 계약합니다. 임대료는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전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받았지. 근데 올해 7, 8, 9, 10, 11, 12월 6개월 동안 임대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읍시다. 임대료.
보통은 세입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지금 집주인 입장에 돈은 나중에 받지만 6개월에 임대료가 생겼으니까 잡아 수익으로 됐죠? 그런데 성격이 뭔가를 잘 봐. 임대료를 어쨌어요? 못 받았잖아. 왜? 끝나는 날 받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성격이 미수금이구나.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 자산을 만들 텐데 누구와 함께? 임대료라는 수익과 함께.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로 푸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연에 대한 문제 하나 볼게요. 7월 1일에 1년치 주차장 임대료를 일시에 수령합니다. 이것도 반대로 집주인 입장이다. 1년치를 모두 다 받았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다.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대.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미리 부채로 잡아놨네? 문제는 좀 어렵다. 자, 원래는 보통 같으면 7월 1일에 모두 받으면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다 잡았을 텐데 안 잡았어요. 선수 수익으로 잡았어. 이런 얘기지. 분개하기 전에 돈은 받았는데 현금 1년치 480만 원인데 보통 같으면 임대료 수입, 임대료 이게 이제 임대료 수익이에요. 수익으로 안 잡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아놨더래요. 그러면 이제 7, 8, 9, 10, 11, 12회만큼 6개월에 수익이 생겼으니까 부채를 6개월만큼 부채를 줄이고 뭘 잡자? 수익을 잡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 만나면은 여러분이 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꼭 100점 맞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다음 급수에 가면 또 만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할 때 끝장을 내시는 게 좋겠어요. 나름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 건 좀 더 쉬운 것도 많은데 하지만 꼭 저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도 기본 형태의 수익과 비용의 발생 이연은 꼭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할 것.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에 대한 얘기.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10만 원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판명됐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 계정은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찾아봐야 돼. 근데 그걸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야? 이자 지급액이라고 판단됐으면 이자 비용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응? 그 이자 비용 주고 좋고 현금 가부족이 차변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좋은 방법은 12월 30일에 시산표를 내서 현금 가부족을 보면 현금 가부족이 저쪽 잔액이 있구나. 이쪽을 빼면 되지. 이렇게요. 자,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계정 정리 봅시다.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이 영업직원의 시외 교통비로 판명됐대요. 원래 가지급금은 현금 등의 지출이 있었으나 계정 까먹을 모를 때 쓰는 게 가지급금이죠. 그럼 이걸 이렇게 잡아서 빼야지. 그러고 나서 여비 교통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출금 계정을 자본 계정에 대체하는 문제. 인출금 계정의 잔액 50만 원은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자, 인출금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있을 수도 있고 대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산표 12월 말을 열어가지고 얘가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답으로 보면 잔액이 차변에 있었네요.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빼고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써있죠. 이거 저랑 배우셨으면 알 텐데 여기가 인출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변이잖아요. 잔액이 대변이면 인출금이 50만 원 합계 잔액 50만 원 이렇게 보입니다. 대변에 있으면. 근데 얘가 차변의 잔액이면 여기가 표시가 되지 않고 이쪽에 마이너스 50만 원 이렇게 보입니다. 특이하죠? 왜냐하면 한 계정 과목을 가지고 시산표에서 인출금이라는 코드번호 자체가 자본이기 때문에 기본 세팅은 자본 쪽에가 잔액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차변으로 잔액을 보낸다니까 이것이 저쪽에서 음수로 보이는 거야. 그럼 시산표 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즉 차변에 음수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차변 잔액이 아니라 대변 잔액인데 프로그램의 코드 특성상 일이 가 있으니까 저것을 오른쪽으로 빼낸다는 것만 잘 하시면 되고 만약에 대변 잔액이면 그냥 여러분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대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변 잔액이니까 차변으로 빼고 인출금, 자본금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부 조회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부를 열어서 보고 하는 방법은 다 아셔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지문을 보고 빨리빨리 장부를 찾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 5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나왔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습니다. 거래처 나왔죠.
그러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라는 말 나오면 거래처 원장이야. 그 다음에 전기말과 비교해서, 전기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밖에 없습니다. 전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비교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니까. 근데 외상매출금의 충당금이라니까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상품 매출이 나왔죠. 계정과목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을 보면 되는데, 각 달별로 가장 적은 달, 많은 달을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 월별을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 자주 나옵니다.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 그런데 달별로 크고 작은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이 가장 빨라요. 다른 걸 계정별 원장을 봐도 돼.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자, 그런 형식으로 자, 3월 말 비품의 장부가에, 비품은 뭐야? 자산이잖아. 재무상태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장부가액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비품이 100만 원 있고, 이게 딸린 식구가 있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4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요 60. 요게 장부가액이에요. 요게 아니라. 자주 많이 틀리시더라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선급금 잔액,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별 선급금 계정과목 나왔죠. 그냥 거래처 원장이야.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물어봐요. 유동부채면 재무상태표 보면 되겠지. 저걸 모를 사람 없겠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죠. 가장 많이 발생한 달 물어봤다. 뭐라고? 총계정 원장 월별이라고. 자, 오렌지 유통 거래처 나왔죠. 계정 과목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자, 가지급금 잔액 계정 과목이잖아. 그럼 계정별 원장.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그다음에 접대비 계정 과목이죠.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적은 거 또 나왔다. 총계정 원장 월별. 이렇게. 자, 미지급금 계정 과목 나왔죠? 가장 많은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한 수수료 비용. 자, 수수료 비용은 계정 과목이 맞습니다. 그럼 계정별 원장을 볼 수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된 건 볼 수가 없어요. 전표를 다 뒤져야 돼.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월계표입니다. 월계표. 어떤 계정 과목이 쫙 시산표처럼 모여 있는데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가 구분되어 있죠. 월계표.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나왔고 가장 많이 지출된 또 나왔다. 총계정 원장 월별. 가장 많이 나오는 잔부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나왔죠. 계정 과목 나왔죠.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판매 가능한 상품액. 판매 가능한 상품이 뭐야? 기초상품 재고에 단기상품 매입액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곳이 시산표입니다. 또는 재무상태표에 6월을 딱 누르면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야. 조금 약간 특이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